제대로 밝혀졌기 때문에. 내인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세월호 아빠가 이 현장에 섰습니다. 많이 망설였죠. 낮 시간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이 저녁에 왔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100가지의 진상규명 중에 단 서너 가지라도 진실규명을 건지려면 국민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왜냐면 공중파에서도 이거를 중계를 안 했단 말이죠. 아, 청문회 과정을? 네. 그 난관과 청문회, 그리고 어쨌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온 사람들도 태도가 불량했었죠. 예.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요. 이제 세월호는 국민들한테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특조위, 제가 참여했던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조위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뭐 사참위는 제가 잘 모르고요.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선조위하고 특조위 때는 뭐 회의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가능한 걸 다 공개하려고 했고, 특히 회의할 때 이건 정말 이 공중파에서 안 와줄 때 필요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성 아빠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회의하는데 오셔야죠. 지성 아빠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들이 하는 꼴이 어떤 꼴인지, 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돼서 어떤 게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바로 다 생중계해 주시도록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 그때마다 하여튼 지성 아버님은 오셔가지고 거의 다 있죠. 회의, 우리 회의, 네, 특조위, 선조위, 뭐 사참위까지도 네. 아마 회의하는 걸 생중계한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확신하는데 세월호는 숨기면 안 된다.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세월호는 일단 무조건 다 오픈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지성 아빠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오신 게 아니라 옆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 느낌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십니까? 너무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제한적인 좀 시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좀 전달이 될까 계속 지금 머릿속에. 우선은 청문회가 몇 차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었고 그랬다는. 2015년 12월에 3일 1차 청문회, 특조위 1차 청문회 3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달에 2차 청문회 이틀, 그 다음에 3차 청문회는 8월 말 이틀, 9월 1일입니다. 예, 9월 초 이틀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특조위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게 청문회가 의미 있는 건 여러분 모두 아시는 장관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민과 직접 교류하는 그런 기회고, 그게 보통 청문회가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가감 없이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게 청문회예요. 그 세월호 청문회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만 국회가 아니라 특조위가 한다. 그리고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세월호 청문회였고. 그래서 이 청문회가 갖는 성격이 그러하고 또 세월호가 갖는 상징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특조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잘할 수 있을까 참 염려도 많이 하고 또 내용이 부실하면 이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욕 들어먹을 각오도 했었고 그런데 많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특조위 1, 2, 3차 청문회에 대해서는 뭐 유가족들이 좋게 봐주셨고 또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와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세월호 이 뉴스에서 나왔던 단편 나왔던 세월호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저는 이제 사참위는 참여를 안 했는데 사참위에서 저한테 연락을 할 줄 알았어요. 도와줘라고. 뭘? 아 청문회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고 뭘 강조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좀 너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SOS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지성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참위는 가습기 청문회 하루는 했어요. 가습기 참사 팀에서. 네. 근데 세월호 참사 팀에서 청문회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결국은 특조위 세월호 청문회가 세월호 청문회 관련 다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조사기관이라고 해야겠죠. 언제 추진되었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맞죠? 예. 맞나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 면이 있죠. 제가 그 사참위가 마지막 기자 발표회 하는 자리에 유가족 방송 416 TV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지목을 받아서 질문을 했는데 아마 좀 촛불 국민들은 아마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대통령님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급인데 한번 부르십니까 위원장님을 아니면 찾아가 제가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찾아가 봐라. 뭐 시민사회 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통해가지고 만나신 적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럽니다. 민주진영에 있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 아마 많은 일반 국민들은 진상규명 잘 될 거야라는 게 일반 인식인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무엇인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이제 그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은 촛불로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헌재의 이제 탄핵 결정인 거죠.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과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지금 이제 멀리 남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거에 손석을 하다가는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3년이 다 되도록 네. 3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끝내지 못했다. 아이들 수습도 못했고 인양도 다 하지 못했으며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으며 그 다음에 또 뭐 책임자들 문책도 못했으며 또는 또 우리가 또 진상을 또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일들은 다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책임자에게 인정하십시오.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굽니까?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게 좀 밝아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예견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한 번도 사참이 그래도 장관인데 대통령이 불러서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이게 조사가 어떻게 돼 갑니까? 난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해 주실 그것까지는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뭐 자세한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뭐 연결돼서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도 이태원 참사 그 골목에 간 것도 국민들을 믿어야 적어도 한 160여 가지의 진실 중에 서너 개가 밝혀질 수가 있지 촛불을 들지 않으면 어떤 정부든 여야를 떠나서 어떤 국회의원이든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게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지금 한 6, 70여 명 정도 모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많이들 모이셔서 저는 지금 좀 더 보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죄송한데 제가 요즘 많이 힘들고 더 슬프고 하는 이유가 저희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단원고 가족들하고 저희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정말 시원하게 울어본 적이 없어서 늘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정말 마음껏 왜냐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울 수 없거든요. 웃으면 유가족이 뭐가 좋아서 웃는다. 울면 뭐 때문에 우느냐.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 제가 다 몸으로 체험했던 거거든요. 광장에 저 유가족 방송 412TV 차량을 세워놓으면요. 세차를 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얼마나 침을 뱉어놨는지 침으로 세차를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시간이 안 돌아왔으면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지만 그 시간이 또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우셨으면, 목 놓아 우셨으면, 그리고 세월호 가족, 저희는 떠나라 그래도 저희들은 안 떠나고 옆에 있겠다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얘기 방향이 좀 이상하게 갔네. 네, 지금 현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과거 세월호 때에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은 같은 세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못한 애들이 왔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힘을 주시고 함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확실도 들어오고 갈라치기 세력들도 나오고 결국에 이제 초점을 흐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방위 공작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아예 그걸 초기에 이제 아예 블락킹을 해버리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봐요. 지금 아직까지도 정부는 유족들 명단을 서로 공유를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태원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희생자, 이태원 희생자 중에 유품에서 노란 리본이 발견됐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분들 연령대를 보면은 그 아이들 또래잖아요. 또 안타까운 건 사연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네. 감성팔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네. 나옵니다. 뭐 네. 벌써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왜 한 명 한 명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한 명 한 명을 한 그 이유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들으면서 그 사연 안에 뭘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게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딸이 몇 날 몇 시에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 없어져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나왔는데 장소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캐고 물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함께 그 사연도 듣고 그 안에서 찾아야 할 진실을 정부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스운 얘기가 단적으로 아까 우리 권영빈 변호사님도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백만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조위를 탄생시켰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언론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송을 안 해. 이거 좀 욕 좀 해도 됩니까? 내가 끌어올라와가지고. 네, 하시죠. 네. 그 언론이 그게 지랄이지, 그게. 아니, 그렇게 중대한 사회적인 참사 아닙니까? 그걸 청문회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억압을 했길래 방송국이 오질 않아. 언론이 오질 않아. 그게 아주 연병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대가리가 막말로 해가지고 터지더라도 카메라를 들고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 언론사가 왔었죠? 방송 방송을 3사는 했고. 안 왔죠? 방송 3사는 안 왔고요. 2차 청문회도 뭐 오마이 TV나 뭐 팩트TV. 팩트 TV 이런 식으로 한 7개 정도가 했고 3차 청문회는 그 뭐 공중파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TBS 그 당시 인터넷 언론이 아닌 TBS에서 생중계를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KBS, MBC, 뭐 SBS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YTN. 그 있잖아요. 그 종편들 한 군데도 안 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심한 건 그 뉴스 꼭지도 별로 없어요.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쨌든 꼭지를 여러 개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세월호 청문회가 사실 인터넷 언론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하고 그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은데도 뉴스 꼭지에 뭐 몇 개가 없어요. 심하면 한두 개가 있었나?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그 공중파나 종편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유의미한 기억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뭐 일단 나쁜 기억 그런 거는 먼저 떠오르잖아요. 국회 청문회는 이제 국회에서 하면 되게 좋아요. 거기가 이렇게 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 그다음에 청문위원 그다음에 방청석 그다음에 생중계 그다음에 속기 진짜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다 세팅돼 있어요. 청문회 최적 조건이죠. 근데 1차, 2차, 3차 청문회 때 다 요청을 했죠. 우리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고 이게 특조위가 국가기구였어요. 수장이 장관급 기관장이고 공문을 통해서 국회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게 해달라. 너희들, 그러니까 당신들과 일정을 조절하겠다.
그랬는데 뭐 노 했고 좀 3차 때인가는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국회 청문회 장소 제공은 국회 사무처 소관인데 그 20대 국회의장이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그 민주당 국회의장이 있는 국회도 관례상 국회의원과 국회와 관련된 청문회가 아니면 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장소를 거부해가지고 장소 대여를 거부해서 장소를 얻는데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요. 뭐 좋았던 기억 같으면 그 1차 청문회가 끝났을 때 유가족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뭐 긍정적이다, 좋다, 빨리 2차를 해달라, 2차 청문회를 다시 준비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너무 좀 저희로서는 보람이 있었죠. 아, 이게 가족들을 실망시킨 게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는 준비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가족들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열리기를 원하셨고, 부족하고 부실하고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어쨌든 왜 전체적으로 잘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물론 당사자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조위원들이 질문을 왜 저거밖에 못하나. 제가 나중에 어떤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대로 물으면 세월호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파고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때 선원 한 명 중에 세월호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텔라 뷰이저 겁니다. 아마 그 날개가 부딪히는 쿵 소리를 선원이 증언을 해요. 타가 먹지 않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조타수를 한 경험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 배의 그 날개 부분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개라고 얘기하면 스터빌라이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할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 있던 선원은 모두 3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탈을 잡았던 조타수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서서 참사 당일 침몰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가까이 배를 탔던 조타수 조모 씨. 세월호 뱃머리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던 순간 조 씨는 조타기를 왼쪽으로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 그쪽으로 가길래 이제 자연 쪽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입니다. 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월호가 급격히 회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법원은 조 씨의 조타 실수, 즉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고장의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실제로 인양된 선체에서는 조타 장치 가운데 일부인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상이 확인됐고 세월호가 자체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27년 6개월 경력으로 세월호 조타기를 잡았던 조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확 돌아가지. 처음에는 천천히 놀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계속 탄력 받아가지고 확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세월호 참사 조사기관들이 8년째 주목해온 선원들의 증언. 조타수 조 씨는 사고 당시 배의 좌우 균형을 조절하는 날개, 이른바 스테빌라이저의 충격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배를 안정시키는 그 날개 부분에 나는 그 한쪽이 걸려가지고 배가 돌아갔다 내가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 계속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받았댔어요. 예. 조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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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본인이 그 입으로 자기 선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옆에 스테빌라이저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뭔가 걸- 들었다라고 한 선언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선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타수가 해요. 조타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뉴스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물고 계속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지. 이게 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위원들이 본인들이 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도 상황이 또 그런 거를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고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음 위원들이 계속 파들어갔으면 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론은 안 왔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위원들에다가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그 옆에 사람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거와 동수가 증언하는 거는 우리 뭐 특히나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중요시 하는데 네. 한 사람만 더 입을 열게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좀 뭐 흔한 말로 빼박 물론 그게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이슈화돼서 결국 언론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게끔 저는 카메라가 안 오면 카메라가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숙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좀 더 못 팠던 것. 근데 당시에 그런 생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천안함도 마찬가지인데 이 승무원들 얘기를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 충분하게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은 듯한 느낌. 아니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천안함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니까 그게 더 쉬웠고 철저하게 격리돼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파헤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증언에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조타수가 이렇게 날개에 스테빌라이저에 뭔가 걸린 것 같다라고 한 진술이 사실 특조위 때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조위 끝난 다음에는 뭐 외력설의 뭐 대빵처럼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기 특조위 할 때는 그 외력 이런 거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뭐 그런 뭐 여러 설이 있었지만 일단 배는 바닷속에 있잖아요. 세월호라는 건 그 어떤 현실적인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조타수 내지는 선원들의 진술이 어쩌면 자기 회피를 위한 진술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술 하나를 끝까지 갈 수가 없었고요. 저게 다시 이제 의미 있는 진술로 부각된 건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서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확 돌아간 의문의 그 현상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진술이 이 현상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조타수를 다시 만나서 다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선조위에서 그 조사는 다시 한번 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조위는 배를 조사하는 위원회라서 이제 선체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집중하지는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그 조타수를 한 번 더 조사한 거인데 진술은 뭐 그대로 유지됐고요. 근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때 뭐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얘기할 수는 그 상황은 그렇죠.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만든 게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제 그게 뭐 외력이냐 내력이냐 이런 걸 떠나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언이 자체는 사실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세월호 생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 조타수가 느꼈을 정도의 스테빌라이저는 상당히 중간에 있으니까 조타실에서 듣기에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뭐 지금 그 다른 선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승객들은 그걸 같이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더 이루어졌었나요? 일단은 조타수가 네. 이렇게 트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이게 들었다가 아, 아니고. 틀었는데 네. 이게 충격이 느껴졌다. 네, 어디에 걸린 것처럼 날개에 뭔가 걸린 것처럼 그랬다라고 했고 그게 초창기 청문회에서 진술을 했고 올해 사참이 끝나고 나서도 네. MBC인가 KBS인가에서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목포 MBC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나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술서를 보니까 네. 그 코어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 조타수 분이. 그게 무슨 말이죠? 뭐라 코어가?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3급 조타수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인 조타수가 예, 아니고. 예, 그리고 항해사가 또 있잖아요. 네. 항해사가 지휘를 하고 조타수는 이제 이 탈을 이렇게 돌리는 사실은 역할을. 운전수인데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거 느낌이 그러니까 탈을 돌리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선원들은 그거를 느끼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소리를 들은 건 아니라 이제 뭐가 걸린 것 같아. 조타수가 탈을 돌리면은 그 스테빌라이저도 같이 움직이나요? 네. 아, 아니, 같이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 스테빌라이저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탈을 네. 돌리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네. 그럼 도는데 이 날개 부분에 네, 네.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전을 하는 네.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승객들 진술 중에서도 뭐 이렇게 침몰 직전에 사고 나기 직전에 보면은 뭐 쿵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정확하게 그게 하나로 모이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준기 조타수가 아까 코어에 못 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선원들. 아. 예. 왜냐면 1등 항해사가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고 이 조타수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입막음을 뭐 입막음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 입막음을 하거나 어떤 시나리오를 맞출 네. 때 네. 거기에 빠져 있던 네. 내용이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실 네. 가능성이 있네요. 놓친 거네, 구멍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확실할 수 없지만. 근데 조타수의 그 진술은 일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어떤 팩트가 그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인천해양청인가 우리 공식 정부 기관에서 네. 2014년 세월호가 짐을 싣고 간 그 양보다 네. 무려 그 양의 한 배를 더 싣고 간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네. 네. 기록에는 11차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률 얘기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요. 네. 로또를 뭐 한 서너 번 맞는 확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물론 아주 정말로 그날만 그 무거워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억지를 쓰는 거고 그 무게가 아니고 그 무게에 한 배를 더 실은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과연 우리가 보통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2014년 4월에 자빠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전날 밤 9시 인천항에서 출항해가지고 12시간을 온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화물 과적, 고박 불량이니 뭐 조타 실수니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12시간 동안 온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맹골 수도는 무사히 지나왔어요. 맹골 수도에서 사고 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세월호는 맹골 수도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맹골 수도하고 세월호 참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지나와가지고 아주 잔잔했던 파도도 잔잔하고 물살도 아주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 병풍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12시간 만에 뒤집어진 거는 화물고박, 과적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선체조사위원회에서요. 그때도 여당 야당 추천이 돼가지고 선체조사위원회도 꾸려졌는데 한국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그 인간들이 실험했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다 카메라 들이대고 찍었는데 뭐 언론은 하나도 그 얘기도 안 하고 그 모르시겠지만 마린에 가기 전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네. 뭐 조선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 세 글자 뭐 다 어깨들 힘주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한데 그 인간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속이고 네. 그러니까 결과도 당연히 궁금하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아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안 봐도 워낙에 그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우리 보고 세금 도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간들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그거. 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마린에 가기 가서 전에?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미 실험을 올라와가지고. 예. 해놓고도 지금 안 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2014년 8월 달에 우리나라 해양연구소에서 그 검찰이 의뢰를 해서 모형 시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랑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 시험한 결과를 이제 원래는 검찰이 의뢰를 했을 때는 법원에 증거로 내려고 의뢰를 했는데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검찰이 법원에 안 내서 대한민국에서는 모형 시험이 없었나 보다. 증거에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구나.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선조위 할 때 18년 2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 시험하러 가는 때 대한민국에서 이미 모형 시험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모형 시험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물론 수준은 조금 낮고 횟수도 적은데 대체적인 그 데이터 결과는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선조위가 시험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궁금해하는 거기 관여자가 선조위 위원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서 선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결과는 예상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실험을 의뢰했다가 증거를 안 낸 검찰한테 선조위가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겠어요? 선조위가 끝난 다음에 무혐의로 끝났죠,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에서 애당초 실험을 진행을 해놓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지 않으니까 증거에서 배제를 시키고 마치 실험 안 한 척 한 건데 그러면은 검찰이 기대했던 그 결과값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물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로 배가 넘어지는 결론이 나와야죠. 모형 시험에서도. 근데 그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에 주장하던 내인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뭐 고박 불량, 뭐 이런 그 보건성이 나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검찰 입장에서는 그 선장 선원들을 처벌하는 데는 구하지 않은 구조 실패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입장에서는 그 모형 시험 결과가 없어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배가 침몰된 거를 내피셜로만 할 때, 그렇습니다. 추정만 할 때 이미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놓고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배가 지 혼자 홀로당 넘어간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거기 맞추려고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검찰 발표는 2014년 10월 달에 이제 검찰이 세월호 사건 중간보 수사 보고를 발표하죠. 사실은 그게 굳어져 있는 거고요. 그때 발표한 그 침몰 원인 보건성 나쁜 배가 들여와서는 안 되는 배를 들여와가지고 보건성 나쁜 배에 화물을 가득 싣고 이빨 때려 싣고 제대로 묶지도 않고 조타수가 잘못해서 차 빠졌다. 그래서 사고 났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설은 그거예요. 그 박근혜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 그거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내인설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으로 넘어졌다라고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 거다라고 이게 강요가 돼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깔끔하잖아요. 배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선사가 불량한 배를 들여온 선사가 불량 선장이랑 불량 선원들 그다음에 인천항에서 일하는 화물 실는 사람들이나 이런 항만 관계자들, 불량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 왜 자꾸 정부 탓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제 내피셜에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거죠. 어거지를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검찰에서 침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뇌피셜만 돌려가지고 한 상태에서 실험 결과가 안 나오네? 그럼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고 건너가야 맞는데 이건 저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아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부는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 답으로만 국한시켜야 돼. 4월 16일 날 참사가 발생하고 며칠 뒤에 이제 선장선을 구속하잖아요. 네. 그럼 구속 기간은 법 최대한 연장을 해도 20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16일로부터 20일 내지 30일 안에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됩니다. 그 유명한 공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공소장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4년 기소할 때 이미 기본 틀은 정해져 있는 거죠.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그게 공소장에 그 선장 선언에 대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거고 그 공소장 내용이 이제 나중에 판결문에 선장 선언 판결문에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감독님이 궁금해하는 그 침몰 원인 입론은 4월 16일 직후에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소장에 맞는 모형 시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이거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만 가자라고 해서 이제 재판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자꾸 뒤로 숨기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본인들이 다 알고 시행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막 속이 이제 뭐한 말로 막 허패가 디베진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막 그냥 막 다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여기 실제적인 진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하는 것들을 계속 틀고 막고 눈을 가리고 이것들을 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냥 말 그대로 사고가 났는데 본인도 몰라. 그러면 어쩌다 보면 이게 건드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덜 답답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적인 예가 청문회에서 해경들의 태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제 선장 선언은 이렇게 살인죄를 물으면서까지 유사일에 없던 살인죄로 의율하면서까지 책임을 물었는데 그러면은 정부 관계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느냐? 이거 구속하겠다는 것도 구속 못하게 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수사 하지 마라 세월호 수사하지 마라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 3 정장 한 사람만 이제 공무원 다시 말해서 이게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거는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선장 선언에 대한 처리 태도와는 진짜 너무나 극명하게 구별되는 게 이제 그 공무원들, 해경 그리고 다른 기타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결국엔 민간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돌리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수습했을 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네.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점들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전체가 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카메라를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고 이제 저희 아이는 15일이 지나서 4월 30날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윤 감독님 말씀하신 뭐 하나의 이야기가 또 진실 규명이 될 수 있어서 그 유실이 됐었어요. 그 이전에 바로 팽목항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제주에서 좀 오랜 기간 살고 우리 지성이가 고향이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잘 압니다. 그 육지로 이렇게 물건들을 유통 사업을 했으니까 해산물을. 그래서 배가 가진 뭐 상태, 성능이라든지 뭐 몇 시에 오가고 이런 걸 정말 하루에 다 꿰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실이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해수부 장관 이휘정 장관하고 김석균 청장이 저희들 그때 팽목항에 임시 상황실로 쓰던 지금의 그 대합실인데 그 앞에 천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해수부 장관하고 김석균 청장을 그 당시에 이제 앉혀놓고 저희들이 이제 묻고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유실이 될 줄 모르니 그물을 주변에 2중 3중으로 칠 수 있으면 쳐라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유실이 돼서 그나마 이제 동거차도 어민분들이 이제 양식이 크게 두 가지로 생활하시는데 멸치잡이하고 미역 양식을 하시는데 그 미역 양식 닷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참 정말 걸렸었죠.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민분이 아이를 건진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비정, 해경, 물론 바다에 있고 엔진 소리도 있지만 충분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아이를 건졌으니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경이 오질 않죠. 변호사는 왜 안 왔을까요? 보고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건졌으면 그래도 좀 면목이 있을 건데, 그죠? 네. 우리 손주분이 애걸복걸 손짓 몸짓 겨우겨우해서 그러니까 뭐 한 15일 동안 물속에 있었으니까 애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점이 많이 없는 상황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DNA 검사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맞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이를 부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부검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국가수에 위치해 있는 분이 이제 하얀 가운 입고 이제 목포에 그때 아이들 올라오면 다 시신을 거기다 두고 했으니까 우리가 뉴스 볼 때는 어떤 저수지에 뭐 혹시나 뭐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빠져서 그러면 뉴스에 보면은 뭐 한 이틀 전에 빠졌습니다. 뭐 몇 시간 전에 빠졌습니다.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국가수 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이 그래요. 물에서 오래 있었던 거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이라도 안 나오니 왜냐하면 언제 배에서 튕겨져 나왔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일절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검을 못하고 이제 안산에 올라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얼마나 악랄한지 그러니까 기본을 못 지키는 건 당연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랄했는지 그리고 그 한 번 더 들어가면 왜 그렇게 악랄했으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요. 왜 정말 도저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해오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보면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또 드러나면 그것도 정부의 무능함이 또 그대로 드러나니까 많은 일들 그리고 제가 인연이 돼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동거차도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켜보며 저희들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게 한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나리오가 그냥 가설이 아닌 소설이 아니고 현실로 그런 것들이 딱딱딱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뭐 일부러 갖다 죽였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게 매듭지어진 연결된 고리가 결국은 학살이다. 아버지 혹시 녹취록에 그 지성이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녹취록? 그 해경 녹취록인가요? 거기서 인원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서 문지성이라는 아이 생존했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럼 어쩌면 그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경들끼리 이게 녹취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지성이라는 아이가 어딨냐라고 막 그렇게 해요. 사고 당시에. 네, 당시에. 근데 아버지는 이제 생존했다고 생각하시고 엄청 찾아다니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가 아니고 개쓰레기입니다.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달리 표현이 없고 그냥 개쓰레기, 국가가 아니고 개쓰레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죄송한데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어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나중에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말이 민주주의고 짧게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해보죠. 제 아이가 유실이 돼서 15일 만에 나왔고 부검을 요청을 했는데 못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틀째 그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국에 나가 있었고 세월호는 침몰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는데 일이 터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질 않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진도체육관에 먼저 보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세월호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절박한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의 7시간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 동안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겁니다.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잠수 요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계속 시도를 하면서 어려운 그 날씨가 지금 좋지 않지만은 그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왔습니다. 저 더 이상 살을 붙이지 않을게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때 제가 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의 방송이 똑같은 그림을 계속 리바이벌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현장의 구조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24시간 방송을 틀어다오. 하나는 아이들 다 필요 없으니 단 한 명만 구해다오. 두 가지를 해달라고 그러고 저녁에 답변을 해달라고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그거를 받아서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10시가 좀 넘어서 대포폰이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구하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현장의 사진을 약속을 지켰다. 이 얘기를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고 그러는데 민경욱이가 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유가족인 사람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모든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진도에는 세계 언론까지 다 와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제가 또 민경욱 대변인하고 또 딜을 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한 사람이 나오면은 10사람 나오기 싫고 그래서 제가 다 구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만 구해달라, 한 명만.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민경욱 대변인하고 통화가 끝나니까 전화가 오는데 한 5, 6통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에 한 1번에서 한 6번 정도가 되겠죠. 그 목소리는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신경을 써준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웃기지도 않죠. 협박이죠. 나 누군데, 나 소장인데 자기 번호들도 안 떠요. 뭐하러 전화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는 유실이 된 채로 그렇게 대한민국 어부의 손에 의해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 그러면 다행이랄까요. 그래도 살점 없는 아이지만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예. 그래서 아직도 흔적조차 못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참사,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겪어야 할 그분들의 내일 모레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눈에 그냥 선해기 때문에 아주 몸서리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헤아리게 했습니까마는 저희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더 탐사는 끝까지 함께 진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으네요. 예, 머나먼 세월호인데요. 1편, 2편 요거 읽으시면 세월호가 그렇게 머나 멀지 않고 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세월호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예, 뭐 이것만 보더라도 세월호가 머나먼 세월호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세월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우리의 세월호가 되지 않을까. 예, 이거 요거 좀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편집하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